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예문이 열렸습니다. 5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2부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정말 유용한 것,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복리입니다. 복리. 단리의 반대말이죠. 예금이나 적금을 넣을 때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방식, 이자로 인해서 불어난 금액에도 이자가 붙는 방식, 그걸 계속해서 굴려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스노우볼,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수 있는, 해서 아인슈타인도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다,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누누이 강조드리는 것처럼 워런 버핏도 지금 전 재산의 90% 이상을 65세가 넘어선 다음에 벌 수 있었다. 그가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된 비결도 오랫동안 투자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잃지 않고요. 복리의 마법,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는데요. 2161님,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적은 자금으로 재테크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까 그리고 특히 이제 복리가 붙는 특판 상품 요즘 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0600 쓰시는 분께서 특판 상품은 주거래은행 마케팅 부서에 요청을 해두면 문자 알림이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주 다니는 그 주거래은행에다가 특판 상품 나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놓는 것도 꿀팁입니다. 꿀팁. 고맙습니다. 해서 7851님은 성공예감에 스며듭니다라고 빠져드셨네요. 네. 그리고 7742님, 복리 효과, 이 스노우볼처럼 에베레스트 산처럼 되길 바라며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750님, 복리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보내주셨는데요. 상품이 나갑니다. 예. 3750님도 커피 한잔 하실 수 있게 뭐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밤사이에 나스닥만 좀 0.7% 올랐고요. 다우와 S&P는 거의 머물렀거나 보합권에 있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좀 쉬어갑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2600선 이상까지 좀 빠르게 회복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한 0.8포인트, 0.03% 내린 2639.7, 거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코스닥은 0.4% 내린 736 가리키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요. 삼성전자가 1% 반등하면서 58,000원까지 회복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1.9% 오르면서 319,500원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는 오늘도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좀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까지도 좋지 않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환율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1,400원 혹은 1,399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는 1,420원 가리키고 있었다가 어젯밤에 갑자기 1,390원까지 훅 떨어졌다가 아침엔 다시 1,410원 회복을 했다가 지금은 또 1,399원까지 내려가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환율에 관해서 장관급 회의를 가졌다, 협의를 가졌다, 이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화가 갑자기 이제 강세 쪽으로 훅 가버렸죠. 그런데 또 알고 보니 그게 열흘 전 이야기다 이러면서 좀 회복을 했다가, 근데 또 앞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외환시장에 요구를 해올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또 흔들리고 있고요. 일단 현재는 1,4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5월 15일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 조상들의 스승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또 오늘이 세종대왕의 생일이기도 하다는데요. 그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거슬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세종대왕의 생신이에요? 저도 몰랐습니다. 오, 세종대왕에게도 스승이 있었을 거고 예. 역사 속으로 이제 거슬러 가볼 텐데 이한 작가님에게도 좋은 스승님이 있으셨겠죠? 예, 저한테 정말 귀한 선생님은요. 네. 그 대학교 때 선생님이신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집이 좀 망했어서 그 생활비도 이제 학비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장학금도 추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장도 이제 추천해 주셔서요. 오. 그 덕분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학교도 무사히 졸업하고 그다음에 대학원까지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조선 시대에는 선생님을 찾기가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예. 부모님에게 배우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학교나 공교육 자체가 찾기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들이 대신 가르쳤는데요. 이걸 가학,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학. 예. 교육을 받는 대상은 주로 양반들 그중에서 남성들만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 어르신들이 많이 가르쳤는데 드물게도 딸들도 똑똑한 딸들이 같이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가르친 사람 역시 엄마와 할머니들이었는데요. 네.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글들이 보통 한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써서 이제 편지도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왕들은 물론이거니와 유명한 사람들도 한글로 쓴 편지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세종 시대가 비교적 이제 조선 초기다 네. 보니까 그래서 한글을 많이 쓸 수 있었던. 근데 이제 집에서 한자 가르쳐주고 한글 가르쳐주는 게 그래도 또 이제 부모 좀 배운 사람이어야 네. 가능했던 거잖아요.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부모님한테 배우면 사실 이게 구박도 많이 받게 되고 혼나죠. 또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냉철하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또 감정이 예. 너는 이것도 이해 못하냐 이것도 못 외우냐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요즘도 나오는 말이죠. 운전면허는 가족한테 배우는 게 아니다. 싸움 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특히 내 자식이고 뭐 그러다 보면 얘가 잘하겠거냐는 기대가 있다 보니까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죠. 이게 그 지금만 그럴 거 아니고 옛날도 그랬기 때문에 네. 그 옛날 어르신들이 남긴 그 일기나 그런 걸 보면 자식을 가르치다가 화를 내고 이렇게 야단치고 몇 가지 두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때리기도 많이 때렸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형이 나이 많은 형이 막내 동생 가르치다가 때리려다가 아 이렇게 조그만 애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때려 하고 안 때리고 막 끌어안고 운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는 좋은 형님이고 예. 대부분 그 화내고 때리다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수준이 되면 이제 선생님을 데려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기록으로 편지로 남아 있는 거고요. 예. 예전에는 뭐 이렇게 형제 사이에서도 10살, 20살 이상 차이 나고 막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선생님을 찾게 되는 거고요. 네, 옛날에는 이제 집들이 요즘은 아파트촌이나 학원가가 있습니다만 집이 옛날엔 듬성듬성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보통 불러와서 집에서 머물게 하면서 가르치게 했는데 이걸 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집에서 데려와서 먹고 재우면서 애를 가르치게 하는데 입주과외 같은 예, 거예요. 입주과외죠. 근데 이것도 부자들이나 가능했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그게 아닌 가난한 집에서는 애를 공부시키러 보내는데 보내는 곳이 보통 사찰, 절입니다. 사실 조선은 이제 유교의 나라라서 네. 불교가 보통 탄압을 받지만 참 이상하게도 어린애들 공부 가르치려면 항상 절에 보냈어요. 그래서 옛날 그 민담 같은 거 보면 이제 네. 절에 가서 먹고 자고 공부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가면 그 스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스님들이 한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옛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젊은 시절 보냈던 교수님도 자기가 공부하러 절에 다녀왔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오,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죠. 현대 사회에서도 있었던 거고 조용하니까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공부는 예. 잘 됐겠네요. 우리가 또 익숙한 장면은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서당 아닙니까? 서당. 그렇습니다. 그 서당은 역시 그 지금으로도 역시 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 학원 그 서당의 그 선생님은 훈장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당은 학교가 아니라 학원 학원이죠. 개념인 거죠. 근데 이거는 보통 과거에 낙방을 해서 끝내 출세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통 훈장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과거에 급제하거나 실력은 있었어도 이제 벼슬이 잘 안 풀리거나 가문이 한미해서 잘 안 된 사람들을 이제 벼슬을 관두고 지방에 내려와서 학원을 서당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서당을 운영하는데도 당연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보통 한 지역에서 이름난 가문, 돈 많은 가문에서 자기들끼리 돈을 이제 객출을 해가지고 서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자기 집안 어린애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훈장님한테도 또 급여를 드려야 되니까. 예, 예. 근데 그러면은 이게 여기 부모님들이 학원비 내듯이 돈을 예,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유망한 가문이 있으면 그 돈 많은 가문 자기네들끼리 돈 모아서 출자해주기도 예, 하고. 예, 예. 오, 그래요. 그러니까 서당은 하여튼 학교가 아니라 학원 예. 개념이라는 거, 사교육. 예. 그래도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급제 못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주 가끔 아주 훌륭한 일타 강사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중앙에서 훌륭한 관리를 하다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 떨려나서 귀양 온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제주도로 귀양 간 김정희, 추사 김정희요. 그리고 강진으로 귀양 간 그 정약용. 둘 다 과거 시험에서 1, 2등 했을 정도로 당시 최고급 인재였는데 예. 그 정치 상황 때문에 귀양 가게 된 그래서 지방의 학생들로서는 이게 웬 떡이냐 싶을 정도로 훌륭한 선생님이 뚝 떨어진 거죠. 완전 유명한 선생님, 완전 예. 고위급 관료를 하시던 분이 예. 오셔서 추사 김정희 선생한테 서예 배우면 예. 거의 어우 끝내주죠. 제주도입니다. 그래요. 또 그 퇴계 이황도 비슷한 케이스였다고요. 예. 퇴계 이황 선생님도 이제 그 이분은 그 벼슬을 하다가 이제 현실 정치에 이제 그 신물이 나서 그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제 도산 소원을 세우고 네. 그때 처음엔 서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요. 여기 제자들이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제 그 돈도 대주고 그래서 지금의 유명한 서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작게 서당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나중에는 이거를 조선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예. 근데 이 그 퇴계 이황 같은 분은 세계 이황 같은 분은 예. 굉장한 인격자였습니다. 지금 이분이 쓴 편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한문으로 써 있는데 쭉 읽다 보면은 이게 친구한테 보낸 건지 아니면 동료한테 보낸 건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보고 싶었는데 괜찮습니까? 공부는 뭐 잘 됩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정중하게 묻는데 공손한 표현으로 예. 그래서 잘 써도 이게 누구한테 보냈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제자한테 보낸 거예요. 제자에게도 깍듯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서예 제자인 대표적인 경우로 이제 서예 유성룡이나 유성룡. 아니면 이제 율곡이나 김성일 같은 사람한테 보낸 것도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온화해서 제가 보면서 와 이분한테 배우면 굉장하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심지어 이제 제자 중에 하나인 김성일이 저는 과거 시험을 그만두고 학문만 하겠습니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는데도 그걸 굉장히 격려해 줄 정도로 좋은 분이셨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율곡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험에 떨어져서 속상해서 투덜거리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신을 보냈는데 그 어렸을 때 급제하면 불행해진다. 하늘이 널 크게 쓰려고 그런 거다라고 그 위로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주고받았을 때 율곡이는 이 당시 이미 과거 장원급제를 3번 했던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퇴계 이황은 한 번도 장원하지 못했고 본인도 3번이나 떨어져 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 편지를 보고 굉장히 안 입고 왔을 것 같은데 그걸 정말 성심성의껏 그 위로해 줬다는 데에서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이며 시대의 스승인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율곡이는 시험만 봤다 하면 1등. 예예. 뭐. 그래서 성균관에서도 온갖 그 시샘을 막 받기도 했고. 예. 근데 퇴계 이황은 3번이나 낙방을 한 적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근데 율곡이는 그 중에서 한 번 시험에 떨어지면은 투덜댔고. 뭐 그렇겠죠. 뭐 당시 훨씬 젊은이였으니까요라고 해도 참 이건 이황 쪽에서 참 마음이 넓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아까 그 가학이라는 거 선생님을 찾기 전에 집에서 부모님이 가르쳐주던 이야기할 때 소일도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어제는 아내가 애들 산수 가르치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고 화내서 깜짝 놀랐다. 집에서는 위험합니다. 기대를 하니까 내 자식이면 이 정도면 잘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기대가 없으면 화도 안 나요. 또 그 어떻게 보면 좋은 스승이 위대한 인물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출어람처럼. 예.
세종대왕에게는 어떤 스승이 있었을까요? 그 세종대왕의 스승님은 이수라는 사람입니다. 이수라는 분. 예.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아이러니하다고 할 게 있는데 네. 태종이 왕이 되고 나서 아들이 워낙 셋넷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명한 아들이 첫째 양녕대군, 둘째가 효령대군, 셋째가 충녕대군이죠. 네. 그래서 태종은 나의 적장자, 첫째 아들을 다음 왕으로 삼아야지라고 하고 사교육의 바다에 밀어넣습니다. 양녕대군을. 예. 그래서 다 세자였죠 그때는. 그래서 당시 그 조선 최고의 문학자였던 변계량을 비롯해서 유명한 사람들을 다 학자들을 데려와서 전부 과외 선생을 붙여줘요. 따다다닥. 그래서 그리고 열심히 사교육 바퀴를 돌렸죠. 그래서 공부를 잘했냐 하면 그건 아니고 네. 신나게 엇나갔습니다. 한편 이제 그 다른 아들들도 공부는 시켜야지라고 태종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큰 아들한테 그렇게 열 몇 명 되는 선생님을 붙여줬지만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은 합쳐서 선생님 한 명을 딱 붙여주는 게 그게 바로 이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자였던 양녕대군한테는 여러 과외 선생님을 과목별로 붙여주고, 예, 그냥 선생님 하나 구해서 야, 둘째, 셋째 너네 그냥 같이 이 선생님한테 배워. 네, 그렇게 됐죠. 그게 이수라는 선생님이었고. 그렇습니다. 그 셋째가 충녕대군, 맞습니다. 세종대왕. 네, 훗날의 세종대왕. 그러면 그 이수라는 분도 그러면은 거의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거 아니에요? 그 생원시에서 1등 했을 정도로 예. 그 글솜씨에는 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종도 고른 거긴 하죠. 근데 생원시에서 1등 하더라도 문과에 급제해야지 이제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는데 그 과거 급제 운이 없는 분이라서 시험 보는 족족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생원시랑 예. 과거 시험에서 급제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원시까지 합격하면 이제 양반 행세는 할 수 있는데 그 위에는 문과에 합격해야지 높은 벼슬에 오를 수 관직. 있죠. 네. 관직에 올라가려면 과거에 급제를 해야 되고 예. 생원시만 통과하면 그냥 양반 소리는 들을 수 예,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세종이 충녕대군이 11살 때 처음 이수를 만났고 그래서 공부를 배웠는데 그때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충녕대군이 붓하고 먹을 듣고 쪼르르 걸어가더래요. 네네네. 그래서 태종이 지나가다가 얘 너 거기 뭐하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네. 충녕대군이 우리 선생님 과거 시험 보러 가는데 이거 가지고 가서 시험 잘 보라고 해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오, 붓하고 먹을 선생님께 예, 선물하려고. 갖다 드리려고. 예. 그리고 그렇게 왕자님의 응원을 듣고 선생님이 열심히 과거 시험 보러 가서 장렬하게 전사했죠. 떨어졌어요?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태종이 그 얘기를 듣고 야 과거 시험이 정말 공정하긴 한가 보다 제가 떨어지다니.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했습니다. 태종이 임금님이 우리 아들의 과외 선생님인데 우리 아들의 과외 선생님이 과거 시험 보러 오는데 신하들한테 선생님 좀 잘 좀 봐줘라 이 한마디 안 해줬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똑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과거 시험 선생님이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치관이 예. 정말 공정하게 과거 시험을 치렀다고 해서. 오, 그러네. 그렇죠. 그때 누구한테 뭐 전화 넣어주고 이런 게 전화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예. 근데 뭐 충녕대군이야, 뭐 나중에 이제 세종대왕이야 어릴 적부터 책 정말 많이 봤다고 하고 그렇죠. 공부에 대한 열의가 되게 컸다고 하고. 근데 반대로 이제 세자 입장에서 첫째 아들 양녕대군 입장에서는 조금 초조했겠는데요. 사실 그게 선생님 자질은 둘째치고 학생의 자질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건 좀 양녕대군이 불쌍하다고 봐요. 어떻게 세종대왕님한테 비빕니까? 그게 우리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잘된 일이긴 한데 예. 양녕대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속상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과외 선생을 단독 부서 풀로 돌리는데 그 세종대왕은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 하나 나눠 가져서 배우는데 진도 차이가 다른 거예요. 쫙쫙쫙쫙쫙쫙. 참 신기한 게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예. 그리고 그렇죠. 적장자라고 해서 택한 이제 세자인데 머리는 잘 안 돌아가고 예. 기질도 좀 떨어지고 근데 저기 셋째는 공부 엄청 잘하고 책 엄청 좋아하고 예. 성실하고. 어느 정도냐면 그 세자의 스승이던 변계량이 그 충녕대군의 그 시관들한테 물어보네. 예, 그 대군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어디까지 읽었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여기까지 읽으셨는데요. 그때마다 그 세자의 스승이 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워낙 그러니까. 진도 차이가 엄청나서. 양녕대군과 충녕대군 사이의 진도 차이가. 예. 양녕대군은 계속 같은 책 몇 년이나 읽어도 못 되는데 세종대왕은 몇 달 만에 툭 떼고 다음 건 다음 진도 나가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이 세자의 스승들도 약간 좀 잘못 생각한 게 아이 그 약간 비교를 시킨 거예요. 들으셨어요? 동생분이 여기까지 읽으셨대요. 동생분 여기까지 나갔대요라고 이렇게 그 라이벌 의식을 붙여보려고 했는데 상대가 안 되죠. 평범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따라갑니까? 충녕대군하고 양녕대군 나이 차이가 좀 5살인가 그렇게 날 겁니다.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많이 났던 건 또 아닌데. 예. 근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효령대군하고는 또 연년생이에요. 충녕대군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효령대군은 아예 별로 이야기도 역사 안 기록이 되는데 별로 많지. 예. 그렇다 하더라도 충녕대군은 워낙 잘하니까 그래서 양녕대군도 좀 마음 좀 잡고 하려다가 결국 도저히 못 따라가게 해서 계속 나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점점 더 비뚤어지죠. 내가 셋째 동생한테 밀리다니. 예. 이렇게 되면서 궁궐 내에서도 좀 삐뚤어지는. 그리고 사고 행세를 좀 치고 하고 사고 놀고 치고. 또 한편으로 양녕대군이 훗날의 왕이 될 사람인 걸 다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세자 책봉이 그렇죠.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세자의 스승들도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세자의 스승 중에 한 사람은 못해도 아우 그냥 잘했다 칭찬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나쁜 짓 해도 가려주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양녕대군의 크기에 태종한테 미움을 받았을 때 반성문을 쓰게 했거든요. 네. 그 반성문을 스승들이 대필해 줍니다. 그러니까 잘 됐겠냐고요 이게. 그건 안 걸렸습니까? 걸렸죠. 그 태종이 그냥 두고 봐요? 아니 당연히 화를 냈고 네. 집에서 쫓아낸 집 여기서 말하는 집은 궁궐입니다. 예. 궁궐에서 쫓아낸 적도 있는데 오. 그렇게 했다가 결국 양녕대군이 너무 화가 나서 아빠한테 따지는 글을 쓰고 이거를 본 태종이 너무 화가 나서 태자 자리를 갈아치우죠. 그래서 이제 세자를 충녕대군으로 예. 세종으로 이제 바꾸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대한민국에게는 잘 된 거고. 네, 조선 및 대한민국에게까지 전부 잘 됐죠. 한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태종이 정말 잘한 일이 그래 세자를 이제 바꾼 일이기도 하네요. 예. 근데 그거는 어릴 때부터 또 스승님들에 의해서도 차이가 났던 거고. 사실 스승님이 잘 가르쳤다고 하면 본인이 알아서 잘 큰 것 같긴 합니다만 원체. 예, 그렇다 하더라도 세종은 자기 스승인 이수를 정말로 잘 챙겨줍니다. 그 계속 얘기를 해요. 내가 어릴 때 이 사람한테 글을 배웠다 하고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 되고 나서 선물도 주고 좋은 벼슬도 놓고 높은 벼슬도 주고 아하.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또 이수가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관리로서는 영 좀 아니었는지 좀 사고를 많이 칩니다. 어디 가서 이제 뇌물 받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내가 가르친 애가 지금 임금이야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일이 있어도 그래도 신하들은 세종한테 좀 아쉬운 소리 할 때 네. 이수한테 몰려갑니다. 네가 그래도 임금님하고 친하잖아. 네가 가서 얘기 좀 해라. 그러면 이수가 또 그걸 듣고 임금님한테 가서 부탁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고를 또 많이 친 선생님. 예. 그래서 나중에 병조판서까지 그래도 됐거든요. 병조판서면 어느 정도의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예. 그 전에 이조판서이기도 했고. 근데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걸로 이제 교통사고 비슷하게 해서 그걸로 돌아가십니다. 말사고로, 예. 낙마사고로. 낙마사고로. 그래서 세종이 정말로 슬퍼하면서 이제 직접 제문을 써줬습니다. 예. 어째서 하늘이 그대를 빼앗기를 너무 급하게 하여 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가. 그리고 나중에 세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은 종묘에 모시지 않습니까? 그때 세종 때 헌신했던 신하들을 위패도 같이 모시는데 그때 스승이었던 이수의 위패도 같이 모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분의 업적은 제자를 잘 뒀다는 것. 그래서 정말 몇백 년 동안 계속 제사밥을 얻어먹고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정말 훌륭한 스승으로 남았죠. 운 좋은 스승님이기도 하고요. 훌륭한 스승이기도 한데 마침 제자가 세종대왕이고. 예.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좋은 스승이 또 계셨으니까 또 그렇게 잘 배웠겠죠. 완전 반대로 180도 다르게 극악무도한 제자를 만나서 목숨까지 잃은 스승이 있다고요. 가장 폐악질을 부린 제자를 둔 사람은 역시 연산군의 스승인 조지서라는 사람입니다. 하필 제자가 연산군이에요. 예, 하필. 그 민담이기도 한데요. 그 허침과 조지서라는 두 사람이 이제 그 연산군의 스승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동궁의 교육 그 체계를 보면은
영의정부터 시작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전부 세자의 교육에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대표이고 직접 이제 머리 부딪히고 가르치는 사람은 그 몇몇이고, 그러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걸고 있는 거긴 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그 허침과 조지서인데, 그러니까 허침은 연산군에 친절하게 가르쳤고 네. 반대로 조지서는 엄한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연산군이 원한을 가졌다고. 아, 감히 나를 엄하게 가르쳐? 이렇게. 예.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네네. 조지서가 뭐 영모에 관련됐다 뭐다 하는 그런 누명 같은 거를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국문을 하고 결국에는 처형까지 합니다. 국문이라는 게 이제 거의 고문 같은 그렇죠. 거죠. 예. 옛날 그래도 스승님인데. 그런데 자기 선생님을. 예. 근데 이 조지서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거의 피로 글을 써서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좀 무섭게 쓰여 있어요. 무슨 뭐 내가 직접 내가 이제 피를 내어서 이제 글을 올립니다. 하면서 나는 억울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소리를 정말로 하나도 안 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세로 가르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자 때부터 연산군의 좀 포악함이 좀 드러났을 텐데 예. 어찌됐든 간에 엄하게 가르치려고 했었고, 그런데 그 조지서라는 선생님은 감옥으로 끌려갔고, 그럼에도 피로 상소문을 써 올렸고,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결국 그 형벌을 받아서 죽었거든요. 근데 죽은 다음에 이 폐륜 제자인 연산군은 그냥 스승님이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네. 그 효슈를 하고 그 목을 자른 거 있죠. 그다음에 더 끔찍하게 시신을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냥 흩어버렸다는 정도로 아이고야. 그랬는데, 문제는 이때 이렇게 스승에 처형하고 나서 죄목을 걸어둔 게 윗사람을 우습게 보고 잘난 척했다 였습니다. 죄목이? 예, 그러니까 반역죄고 뭐고 그거 아닌 거예요. 그냥 나한테 아니 곱게 굴었다 그거였던 거죠. 무섭다. 정말 폐륜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인데 예. 죄목은 윗사람을 우습게 봤다. 그러니까 아무리 와. 그 세자라고 해도 스승과 제자 관련이지 않습니까? 사실 조선시대 왕세자랑 존귀한 신분이 있지만 예. 글 공부를 할 때는 맨 마루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글 읽게 했습니다. 오, 아무리 세자여도. 네. 스승님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왜냐하면 제자라고 아무리 세자라도 제자다. 그랬는데 연산군은 그것도 아니고 어떤 거죠. 아무리 왕이 될 적장자여도 글을 배울 때는 제자다. 예. 저기 말석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폭군인 거죠. 뭐. 연산군은 연산군이긴 하네요. 예. 이야, 완전 폐륜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궁에 들어가서 세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또 한켠에서는 또 움찔움찔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거는. 아무래도 클라이언트가 임금님이고 그 아들이다 보니까 또 미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죠. 거의 뭐 이거는 재벌집 막내 아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을 가르치는 그렇죠. 거니. 그래서 좋은 관계로 좋겠지만 나쁜 관계가 되면 상당히 뒷골이 시원해지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양녕대군의 제자들 스승들처럼 네. 일부러 잘못해도 칭찬만 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나 하면, 그러니까 그 조지서 같은 사람도 있었고, 양녕대군의 스승이었던 사람 중에 그 이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양녕대군이 수설될 때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왕의 아들이 당신뿐인 줄 아냐. 와. 아주 강력하게 직언하였습니다. 세자로 책봉이 되어 있는데 예, 안심하지 마라. 예. 세자는 바뀔 수 있다. 그런 오, 얘기를 엄청 센 했습니다.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문제는 양녕대군이 그걸 듣고도 제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쫓겨났죠. 근데 사실 그 조선왕조가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동공길기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자와 스승들이 말을 주고받은 내용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자들이 굉장히 많이 스승들한테 혼나요. 글 제대로 읽어라, 열심히 해라. 혼나긴 혼나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선생님이고 또 제자의 관계인데. 그래서 그 소현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연애질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라는 이야기도 듣고요. 소현세자. 예. 당시 그 강빈하고, 그러니까 자기 세자빈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한참 깨르복굴 시기였는데 공부 좀 해라라고 잔소리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약간 좀 힘들어지는 게
세자가 그러니까 교육자가 맞는 사람이 똑똑할 경우에 네. 맹랑해집니다. 선생님은 우습게 보고 좀 기어올라요. 아, 기어 오르는 아이들.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조입니다. 정조. 똑똑하니까요. 오. 이 정조가 여러 스승을 두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북학파의 그 대가였던 홍대용입니다. 네. 이 홍대용은 과거 시험을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제 그 청나라도 갔다 오고 당시 유명한 학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 과외 선생으로 초청받아서 세손 정조를 가르치게 됐거든요. 예. 근데 가르치는데 정조는 이제 그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홍대용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왜 당신 과거 시험 안 봐요? 왜 안 봐요? 왜 안 봐요?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죠. 실제로 과거 시험을 안 본 거예요? 아니면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좀 몇 번 보다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뜻을 놓고 아. 그냥 학문 연구에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냥 학자로서. 예, 학자로서 그게 더 맞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계속 정조가 물어보니까 보다 못한 그러니까 1대1 과외가 아니거든요. 다대일 과외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한 사람이 그 받는 세손은 혼자고 여러 스승들이 있었는데 네. 옆에 다른 사람이 홍대용 워낙 뛰어난 사람인데 과거에 뜻이 없었다고 이제 그 겨우 변명을 해주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선생님을 놀려 먹으려고 그랬던 거는 아니겠죠? 그냥 과거 시험을 안 봐도 되는 종갓집 아들의 그 해맑은 그러나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었다고 하겠죠. 근데 그런 말을 이제 정조가 어릴 적에 했었다. 네, 뭐 거의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거의 그 정도의 발언이 아닐까요? 근데 또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교육자분들도 그렇고 선생님은 물론 이제 후학양성에 깊은 뜻을 두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도 어쩔 수 없는 생활인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급여가 나와야 했고 예. 생계 때문에 일을 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출세를 할 수 없어서 학문 공부를 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구봉 송이필로 조선 중기의 사람인데요. 송익필. 예, 이 사람은 형제들이 다 손꼽히는 당대의 천재들이었습니다만 그 아버지가 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혈통이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를 할 수가 없고 하더라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는 거예요. 조선 시대에는 아버지가 서자면 제대로 관직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좀 특이했던 게요. 그 아버지가 역모를 고변을 해서 그것 때문에 공신으로 책봉이 됐거든요. 예. 역모를 고발해서. 예. 네. 그러니까 그 공원으로 공신이 돼서 약간 신분이 양반 비슷하게는 됐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정통 양반이 아니니까 과거 시험에서 일찌감치 떨려났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고발했던 그 역모가 그 외가 쪽이었습니다. 외가 친척들. 그렇게 되니까 그 외가 친척들은 당연히 양반들이었고 그 양반들이 원한을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득권이랑 좀 부딪힌 거네요. 예.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이 송익필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 라인업이 끝내줍니다. 누굽니까? 율곡이, 송광정철, 네. 성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손꼽히는 천재들이었는데 같이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어요. 심지어 율곡이가 쓴 글은 제가 지금 봐도 뭘 썼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굉장히 난해합니다만 그걸 유일하게 이해한 사람이 구봉 송익필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로서. 예. 그래서 그 율곡이가 자기가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제가 나니까 쟤한테 가서 설명 들어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은 도망갔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뭔가 이제 해설자처럼. 예. 그러니까 그걸 또 다 이해를 하고 또 이제 율곡이가 글을 썼을 때도 편집을 해준 게 그 송익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같은 레벨의 천재였던 거죠. 그러면 율곡이의 친구, 송강정철의 친구, 송익필은 어떻게 훌륭한 스승이었나요? 예,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과거에 급제할 수 없으니까 네. 학원을 열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네. 문제는 본인이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처럼 천재인 줄 알고 한 번만 설명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기 레벨로. 예, 아니 왜 이걸 이해 못해? 그렇죠. 이걸 왜 몰라?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만 머리가 쥐어뜯는 거예요. 그 제자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김장생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양반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서자 스승한테 배우게 했는데 도저히 자기 머리로 못 따라가겠으니까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었답니다. 노력을 했네요. 예. 그래서 겨우 따라가니까 그제다 송익필 얘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그 둘은 굉장히 좋은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되었고요. 네. 나중에 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아버지가 역모를 고발했는데 그 역모 결과가 뒤집힙니다. 어머나. 그래서 송익필은 갑자기 노비 신분을 떨어져 버려요. 아, 역모를 고발을 했는데 그게 역모가 아니었다 이렇게 예, 판결이 난 근데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내려진 결론이라서요. 그래서 송익필은 갑자기 노비 신분이 돼서 그 원한을 가졌던 그 집안은 이 사람을 잡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러자 제자였던 김장생이 스승을 숨겨주고 계속 그 보호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송익필 선생이 직접 고발한 게 아니라 아버지, 서자인 아버지가 고발한 역모였는데 그 예. 결과가 뒤집혀서 자식까지 그냥 노비가 돼버리고 예, 근데 제자가 또 잘 지켜주려고 했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스승 김상필이라는 사람과 또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이제. 그 고종때 인물로 이제 김윤식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나중에 이제 그 조선 총독부의 초대 부의장직을 하면서 일본의 자격까지도 받았었는데요. 친일파네요. 예, 근데 나중에 이거 박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에 참여하셨거든요. 아,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나라 뺏길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가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나중에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좀 복잡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평가를 해 이제 그 역사의 그거는 평가도 넘어가고, 예, 넘어가고.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이제 그 숙부네 집에서 지내는데 네. 그 숙부가 김익정이라는 분이었거든요. 네. 자식과 조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외교사 숙사를 들였습니다. 예. 이 선생님이 바로 김상필이었거든요. 이 김윤식이 나중에 자기 선생님의 이야기를 적었는데 워낙 그 젊은 나이에 진사시에 급제할 정도로 똑똑했지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을 봉양할 길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입주과외 선생님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관직에 나갈 수 있었는데 예. 그보다는 좀 돈 되는 예, 입주과외를 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 옛날 공부라는 게 결국 한문 공부고, 네. 그러니까 시 쓰고 글 짓고 그다음에 잘못 쓴 거 계속 첨삭지도해야 되는 끝없이 지리한 공부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김상필이라는 선생님이 그 하나도 힘든 티 안 내고 다 하나하나 다 고쳐줬다고. 그리고 특히 김윤식에게는 너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격려를 해줬다고 하고 이 선생님 덕분인지 김윤식을 비롯해서 사촌 3명이 전부 과거에 급제했다고 합니다. 김윤식이 이제 숙부 집에서 같이 지냈으니까 그 숙부의 아들들도 예. 같이 급제를 했다. 예. 그럼 아주 훌륭한 선생님인데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 시기에 좀 돈 있는 집안이나 할 수 있었던 숙사, 과외 그렇죠. 교사를 이제 모실 수 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렇게 같이 살게 되고 하면 선생님을 어떻게 많이 우러러 봤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였을까요? 그 사실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혜영이 쓴 그 정조 때의 기록을 보면은 네. 요즘 이제 숙사를 드리는데 숙사들의 그 생계가 주인 집에 달려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선생을 우습게 보고 스승도 제자들을 함부로 못 대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런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예가 있는데요. 네. 백범 김구 선생이 어렸을 때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그래도 출세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집 근처에 있는 서당에 통사정을 해서 공짜로 공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서당이 그 집에 있는 돈 많은 양반이 자기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선생을 데려와서 가르치던 서당이었거든요. 네. 근데 백범 김구 선생이 어릴 때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나서 금방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계속 1등을 하니까 네. 양반이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아들을 가르치려고 한 공부인데 내 아들은 공부를 못하고 웬 굴러들어온 이상한 애가 계속 1등을 하네? 그러면서 선생님을 구박했답니다.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냐? 왜 이렇게 못하냐? 그래 구박을 하니까 선생님이 고민을 하다가 어린 백범 김구 선생을 불렀대요. 그래서 네. 사정이 이러니까 네가 1등을 쟤한테 양보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어떻게 했답니까? 김 그래서 선생이? 김구 선생이 알겠어요라고 해서 1등을 양보했답니다. 일부러 몇 개 틀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양반 아들이 1등하고 그래서 한동안 좀 좋았답니다.
거의 뭐 골프 정말 잘 치시는 분들이 스코어 이렇게 맞춤식으로 쳐주듯이 예. 김구 선생도 저 친구가 몇 점 맞을 것 같은데 나는 몇 점만 맞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또 오래 가질 않았어요. 그 양반 아들이 정말로 공부를 뜻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반 아들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100번 김구 선생이 다시 1등하게 되니까 결국 양반이 화를 내면서 선생님을 쫓아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라고 해서 선생님을 다 우러러보고 예. 그런 건 아니었나 보네요. 김동희 님이 요즘 학생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 알기나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조선시대에도 좀 좋지 않은 케이스들은 예.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어휴, 제가 푹 빠져서 들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예.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예, 마무리로 하자면은 옛날에 선생님 스승 그림자도 안 밟았다고 하지만 네. 그렇지도 않았던 게요. 이제 그 성균관이 지금 당시 최대의 학교였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선생님이 있었던 분이 퇴계이황 그리고 율곡이 정약용 등등이었는데요. 네. 이분들이 썼던 그 당시 학교 풍경을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생각이 절로 듭니다. 율곡이가 남긴 글에 보면은 선생님을 보면 인사를 하지 도망가지 말 것. 이런 그 이야기가 시절에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퇴계이황 같은 경우는 당시 대사성 즉 성균관 학장이었습니다. 대학교 학장님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퇴계이황이 한탄을 한 게 내가 돌아다니고 있으면 학생들이 마루에 들어누워서 굴러다니면서 눈동자만 떼굴떼굴 굴리고 인사를 안 한다. 내가 퇴계이황 선생님처럼 벌떡 일어나서 큰절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정약용도 이 더운데 공부 가르치면 애들이 집중 안 하고 눈동자만 굴린 게 보여서 그걸 또 기록에 남겼어요. 아니 정약용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만 그게 바로 스승과 제자 사이겠죠. 그 시대의 현실이었다는 거. 예. 그래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라는 말도 만들었겠죠. 예.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중소기업 중앙회 조찬 강연에서 기업이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층 고용률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점을 거론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문수 후보 아니었냐며 김문수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경제 폭망의 공동 정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6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재정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부터 9월까지 국내선 김포에서 제주도선과 미국행 국제선에서 모두 70편의 마일리지 전용기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약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떤 걸 또 궁금해하시던가요? 네, 정영민님, 러스트벨트 리쇼어링이 무엇인가요? 하셨습니다. 용어가 어렵죠. 특히 이제 러스트벨트는 지난번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네. 그 러스트, RUST가 녹 쓴다 할 때 녹의 뜻입니다. 그래서 러스트벨트 하면 녹슨 지대. 녹색 지대가 아니라 녹슨 지대라는 뜻인데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철강으로 흥했던 제조업 중심의 라인이 있거든요. 네. 미국의 이제 중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가로로 쭉 뻗은 지역들. 그런데 그 지역이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 거죠. 일본이 잘하면서, 네. 한국이 잘하면서 그러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쇠락해 갔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표심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러스트벨트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제조업을 우선시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내세웠던 거고요. 리쇼어링 같은 경우에는 쇼어가 해변, 연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변 연안으로 다시 거슬러 온다. 즉 해외로 건너갔던 기업들이 되돌아온다라는 뜻으로 네. 리쇼어링이라고 하고요. 오프쇼어링은 떠나간다라는 뜻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외국 나간 기업을 되돌려오겠다라는 게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HBM이었는데요. 6632님, HBM은 ICBM과는 다른 거죠 하셨고요. 네. 4013님, HBM과 파운드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BM까지는 같은데 HBM과 ICBM은 너무 다르죠. 예. 네. HBM은 그 메모리 반도체를 층층이 쌓아 올린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GPU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연산을 한 방에 처리하는 그 두뇌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그 옆에 접시나 쟁반을 들고 기다리는 친구들도 많아야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메모리 하나만으로는 안 되니. 근데 그걸 수평으로 쌓기에는 공간도 부족하고 통신도 늦어질 수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D램 같은 걸 8층, 12층, 16층 이렇게 쌓아놓는 겁니다. 근데 쌓는다고 해서 그냥 통신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뚫어야죠. 그거를 진짜 손톱만한 반도체 안에다가 1024개, 2048개 이런 식으로 뚫는 거를 말하고요. 대단한 기술이죠.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말하는 네. 거니까 이건 이제 BM만 알파벳만 비슷하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그 네. 공장 업체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아이디 안톱 1385님, 자동차 페달 밑에 블랙박스 카메라를 다는 옵션이 있으면 좋은데 왜 안 파나요 하셨는데요. 요즘 급발진 사고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2023년에 국토교통부가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에게 이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했지만 네. 업체들은 기술 개발에 5년 정도 걸린다. 이런 이유로 거부를 해서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하고요. 다만 옵션으로 추가해달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권고사항이지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페달 위에다가 블랙박스 카메라를 달아서 네. 그 시간까지 동기화를 시켜서 급발진 의심이 됐을 때 과연 이 사람이 페달 어떤 걸 밟고 있었는지. 그렇죠. 근데 이게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건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고 좀 강제성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습니다만 네. 이게 민간 제품으로 판매를 합니다. 일반 제품을 그래서 유리창에 블랙박스 달듯이 다리 위에도 달 수 있는 블랙박스를 거군요. 개별적으로 사서는 다실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면 좋겠네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15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